탐구 활동을 어떻게 기획하고 수행한 탐구 활동을 어떻게 기재할 수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해 나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닌가. 질문하는 아이가 생겼어요. 진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아이들이. 캠퍼스 멘토의 오늘도 디지털 게시판은 매일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송출하여 학생에게 꼭 필요한 진로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오는데 이게 또 중복되지가 않고 끊임없이 진로교육 요소가 제시되고 있다는 거. 한눈에 딱 들어오니까 좀 보기 좋더라고요. 교실 하나 자체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씨. 오늘 또 티타임의 문을 활짝 오픈했습니다. 네. 지난주 수능으로 인해서 잠시 쉬었더니 오랜만에 좀 만나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야, 그래도 우리 제르드쌤이 또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와, 수능 감독 하고 오셨나봐요. 네, 수능 감독 다녀와서 그런지 피로가 가시지 않았지만 우리 티타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긴 글 남겨주시니까 저희가 막 힘이 막 솟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선생님들께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티마스터 선물은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죠. 도서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또 실물을 또 이렇게 보여드리는 교과색특 탐구활동 솔루션으로 도서와 워크북이 이렇게 새롭게 나왔거든요. 네, 도서랑 워크북 세트가 너무 지금 표지 디자인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자, 이게 공공데이터 활용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 보시면은 자, 공공데이터 QR코드로 찍어서 들어가서 이런 공공데이터가 있구나, 요런 논문들을 참고해 볼 수가 있구나, 그러면 요런 탐구 주제를 선정해 볼 수 있고 계열별로 어떤 학과가 요거에 관련이 있는지까지 참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교과세트 탐구활동 솔루션이 출시되고 많은 분들이 이걸 받아보고 싶다. 이 공공데이터 활용해서 아이들이 탐구 주제를 정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시고, 워크북이 오늘 어떤 고등학교에서 이걸 400부 주문했더라고요. 전교생이 다 쓰려고 하시는지, 교과세트 탐구활동 솔루션 워크북이 이제 탐구 주제 정하고서 이렇게 탐구 활동을 실질적으로 진행해 보면서 워크북에 작성해 보는 거예요. 탐구 활동 결과물, 탐구 활동 계획서, 탐구 활동 보고서, 이런 것들을 쭉 작성해 보는 워크북이 있습니다. 네. 이 워크북까지 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께 요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교과세특은 너무나도 또 학생부에서 또 중요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러면 팀메이트를 만나봐야겠죠? 정말 먼 길을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은동현 선생님을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대구 함지고등학교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은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우리 은동현 선생님께서 얼굴도 잘생기시고 정말 키도 너무 훤칠해서 제 키가 180인데도 작아 보여요. 거의 2m 되시는 것 같은데 농담이고. 어떻게 좀 시청자로 있다가 좀 출연하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사실 좀 긴장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왕 온 김에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고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좀 어떤 내용으로 좀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살짝 좀 요약을 좀 해주시죠. 오늘 학교생활기록부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시간상 교과 세특 위주로 탐구활동 전략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교과 세특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많이 오셔가지고 오늘 강의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티타임 시작합니다.
오늘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업 역량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교과 세특 전략, 그리고 세부적으로 탐구활동 기획 및 기재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학업 역량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학종 평가 요소에 대해서 먼저 보셔야 될 텐데,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이 있습니다. 공동체 역량은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중요성이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이 협업과 소통 능력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살려야 된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업 역량에 3가지가 있고 진로 역량에 3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를 2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학업 역량의 학업 성취도와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그리고 진로 역량의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은 저는 정량적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수치로서 평가를 받는 거죠. 여기서 내신 성적을 의미하는 학업 성취도나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는 사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지만, 여기 3번째에 있는 전공 관련 교과 이수 정도는 선생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남은 3가지가 학업 역량의 학업 태도와 탐구력, 진로 역량의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이 3가지가 남았는데요. 이 3가지는 정성적 평가라고 저는 이름을 붙입니다. 학생들의 서술된 내용을 평가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저는 탐구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학업 태도 같은 경우는 탐구력을 통해서 학업 태도를 다 드러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의 경우는 사실 단순히 진로에 대해서 탐색하는 내용보다는 진로와 관련된 주제 탐구 활동을 함으로써 탐구력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진로에 대한 관심사를 드러낸다. 그러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탐구력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도 탐구력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서울대학교의 평가 관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님과 이제 대화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서울대 학종평가 요소에서 어떤 항목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학업 역량을 90% 정도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학업 역량이 90%나 되니까 이제 저는 기존의 학종 트렌드를 생각해 봤을 때는 진로 역량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기존의 전공 적합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활동들은 어떻게 평가받는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어차피 전공 배울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전공 적합성은 전공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졌는가를 본다 라는 말에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의대, 의예과 같은 경우에 진학할 때 인성적 측면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좀 예상치 못한 답을 받았습니다. 인성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만하고 예의 없는 학생들도 서울대에 입학하면 다들 공손해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는 학업 역량을 엄청 중요하게 본다 라는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울대 행사에서 이제 서울대학교는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서 사회복지사를 하려는 학생들을 뽑는 게 아니다. 우리는 사회복지학 박사를 원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복지기관 청소나 봉사활동보다는 외국의 사회복지 관련 영어 논문을 읽어내기 위한 영어 어학 능력이나 여러 통계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수학적 능력을 더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공학계열 지원자 같은 경우도 물론 공학 관련 동아리 활동도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만 대학교에서 공학계열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학업 능력과 그리고 교과 수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이걸 좀 더 중점적으로 본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다 보니까 최고의 대학이 잡고 있는 방향성을 그 이하에 있는 대학도 다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서울대를 예로 들면 관심 분야와 관련된 활동보다는 그 분야와 관련된 교육과정상 교과목의 이수 여부와 그 수업에서의 학생의 탐구 활동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겠다. 정리된 말이죠. 또 전공학과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학업 능력과 관련된 교과 수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했는가를 평가하겠다. 뭐 뒤의 내용은 우리가 아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지원하는 학생들의 객관적인 학업 성취도가 낮은 대학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특 사항에 학업 역량적인 측면에서 변별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외에 전공 관련 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을 또 그보다 낮은 대학교에서는 발전 가능성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학업 역량이 좀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거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학생부에 여러 영역이 있지만 그 영역들 중에서 오늘은 교과 세특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 요즘에 보고 있는 학생부의 영역은 크게 창의적 체험 활동과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입시 전형들을 살펴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교과 세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과 세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사례를 계속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있는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담화나 글의 구조와 내용 조직 원리를 이해하고 목적과 대상에 적합하게 내용을 구성하는 모습을 보임. 밑에 두 가지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보시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세특이 좋은 세특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예시를 드는 세특들은 대부분 안 좋은 세특입니다. 그 세특을 바꿔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사실은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국어과 교육과정에 들어가면 성취기준이 있고 그 성취기준이 교과서의 학습 목표로 제시가 되는데 학습 목표의 서술어만 바꿨습니다. 제가 전문대에 가는 학생들은 서울평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을 가끔 적어주기도 합니다만 사실 4년제 대학교에 가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내용을 적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학생의 모습이. 그러면 하나씩 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어를 예시로 들게요. 문학과 매체 수업을 통해서 문학 작품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진달래꽃이 기존의 인쇄 매체뿐만 아니라 라디오,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용 및 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내용 전달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했다. 이 세특도 사실 서술어만 봐도 좋은 세특이 아닙니다. 원래 세특은 학생부는 학생이 하고 있는 걸 교사가 평가한 내용을 기술하는 건데 이거는 학생의 입장에서 이제 서술이 된 거기도 하지만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은 이거는 그냥 국어 수업 시간에 있는 학습지 내용이에요. 학생들에게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좀 신경 써준다고 학기 말에 자기학업 평가서를 제공해 주시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세특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단순히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들만 적는 거죠. 자기가 알게 된 내용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은 그런 학생들의 자기학업 평가서 여러 개를 받게 되는데 선생님들도 자기들의 일상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세특을 다 일일이 고쳐줄 수는 없는 이제 환경인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학생들에게 세특을 어떻게 적으면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어야 우리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1차로 수정을 하면은 수업을 통해서 진달래꽃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여기까지는 아까 나왔던 수업 내용이었죠. 가곡, 동요, 뮤지컬 등 노랫말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 따른 노랫말 전달 방식의 특징을 스스로 분석했다. 그러면 이제 학생의 활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편 해당 문학 작품이 뮤지컬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수용 생산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의 관심 분야인 뮤지컬 배우의 역량에 대해서 고민하여 발표를 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보다 학생 개인의 활동이 드러났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더 유의미합니다만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거는 왜 국어 시간에 뮤지컬 배우의 역량에 대해서 고민해서 발표했냐는 거죠. 국어 과목 어디에 찾아봐도 뮤지컬 얘기가 나오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 세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교과 세특은 어떤 내용이 중요한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거 동국대학교 학종 가이드북인데 제일 핵심은 이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세특 사항을 통해서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기에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세특은 1차적으로 해당 과목과 관련된 내용과 학습활동 참여도 등 과목과 연관되는 내용이 주가 되어야 한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벗어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종평가에서 진로화된 세특은 아예 배제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입학사정관제나 학종 초기에 트렌드를 생각해 봤을 때 학생부를 읽어봤을 때 그 학생부에서 학생의 진로 관심사나 학과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트렌드는 이제 지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그런 학생부의 환멸을 느끼게 되었고 이제 학생들의 본질적인 모습을 평가하겠다는 거죠. 학생이면 학업 역량을 뛰어나게 보일 수 있어야 된다. 결국 이제 우리는 본질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또 수정을 해볼게요. 진달래꽃이 노랫말로 변형될 때 양상을 탐구하는 게 기존 수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가는 거예요.
별에는 밤이라는 작품이 노랫말로 변형될 때 양상을 탐구해보고 서로 다른 작품이 동일한 매체로 변형될 때 작품의 내용 및 형식에 어떤 차이가 발생을 하는가. 그러니까 동일한 매체일 때 서로 다른 작품을 비교하는 거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차이에 따른. 그러면 이제 반대로 또 들어갑니다. 이번엔 동일한 작품일 때 매체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가. 그럼 여기까지 가면은 방금 배웠던 성취 기준에 부합하는 활동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뮤지컬 학과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탐구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문학 작품을 배우고 선정해서 그걸 뮤지컬 대본의 형식으로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면 국어에서 가장 문학 수업을 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패러디가 적용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 본질적인 교과의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학생의 진로 관심사를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만약에 뮤지컬 배우 학과의 교수님이라면 뮤지컬 배우의 역량에 대해서 고민한 학생이 A고 그 역량 고민은 당연한 거고, 내가 배우고 있는 내용을 뮤지컬 대본으로 바꾸기 위해서 고민한 학생이 B라면 저는 A 학생보다는 B 학생을 뽑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더라도 평가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종도 결국에는 서류 평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학생을 조금 더 의미를 두고 평가하게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이런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엔 윤리와 사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제 탐구 활동으로 강의식 수업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 방안의 모색을 위해 SNS 수업을 주제로 탐구 활동을 진행했다. SNS 수업에 적합한 교과 내용을 선정하여 재구성하고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학습을 구성하여 수업 지도안을 작성했다. 또한 피드백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수업의 의의와 개선할 점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 및 발표하며 학생 전원이 참여하는 수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무래도 이제 사회나 과학 교과에서 주제 탐구 활동을 수행평가로 많이 제시를 하는데 학생의 그런 개인적인 활동들이 자세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평가도 키워드 위주로 적절히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저의 고민은 또 뭐가 생기냐면은 왜 윤리 수업 시간에 SNS 수업을 주제로 발표를 했을까? 윤리 과목에서 엄청나게 탐구할 거리가 많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윤리 교과서를 다 뒤져봤을 때 과연 SNS 수업의 문제점이 드러날 것인가? 안 나오죠, 그게. 그래서 저는 교과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진로화된 세특은 아닌가? 여러분들 이제 제 말씀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학생은 초등교육과를 가거나 사범계열 진학하는 학생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봐야 되는데 국어 시간에 만약에 주제 탐구 활동을 제시를 하면 어떻게 할까?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라는 최근 사회 이슈에 대해서 다루고 그 문제의 원인을 탐구하면서 분석해내고 정부의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이라는 현안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 그 현안의 실효성과 쟁점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 탐구 활동처럼 보이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국어 시간에 이걸 할 거리가 있을까? 물론 독서 지문에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또 연결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국어의 전반적인 특성을 생각해 봤을 때 이건 누가 봐도 의예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보다는 만약에 내가 의예과를 지원할 거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법 전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국어는 여러 가지 영역 중에 화법과 작문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화법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입니다. 우리가 화법 전략을 배우는 이유는 모든 이유가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부담을 갖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게 화법을 배우는 이유거든요. 그러면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에 여기 있는 세 가지 내용들은 사실 너무 쉬운 예시들이에요. 일부러 쉬운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쉬운 예시를 제가 맥락을 한번 넣어 볼게요. 만약 진료실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라는 맥락을 한번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그리고 이 학생이 의예과에 서류 학종어를 지원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 의도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를 고민해 봤을 때 물론 임상적 지식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생명과학이나 화학이나 그런 수학적 지식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저는 국어과거든요. 그럼 국어과에서 의예과를 가는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를 생각해보니 최근 이슈 중에 환자들이 1시간 막 기다렸는데 실제 진료 시간에서는 3분밖에 진료를 안 하고 그래서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게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그런 최근 이슈를 생각해 봤을 때 의사가 그 짧은 시간 동안 환자의 그런 상황들을 배려하면서 또는 수술을 하고 나서 회진을 돌면서
그 수술 결과를 듣기 위해서 막 엄청 떨고 있을 보호자의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 전략을 배워놓으면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역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런 활동 자체는 국어 화법과 작문의 성취 기준에 매우 부합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의예과를 지원하는 순간 교과 성취 기준에 부합하는 본질에 충실한 활동을 했구나. 그리고 플러스 의사로서 필요한 자질을 고민해보고 그걸 갖추기 위해서 체계적인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구나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쉬운 예시를 들었지만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략을 간단하게만 먼저 정리를 하면 성취 기준에 부합하는 탐구 활동을 하면서 은근하게 이제 진로를 섞어내는 거, 그게 전략이지 않을까. 그리고 희망 학과나 진로에서 요구하는 자질이나 역량과 관련된 교과 탐구 주제를 선택해내는 거, 그게 이제 실력이 되겠죠. 물론 이런 걸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책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탐구 활동을 부각할 수 있는 그런 기재 방식이나 교사의 평가를 덧붙이는 그런 센스들, 그런 게 다 접목이 된다면 좋은 학생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여기 있는 세특 기재 유형은 대학 입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학생의 사실에 근거한 내용 플러스 교사의 평가적 기술이 조금 이제 그런 내용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가장 자주 언급된 내용이 탐구 활동이에요. 탐구 활동. 탐구 활동을 어떻게 기획하고 수행한 탐구 활동을 어떻게 기재할 수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탐구활동 기본 전략과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기재 전략, 그리고 탐구활동 주제는 어떻게 찾느냐, 그 팁도 제가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탐구활동 기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1학년 내용을 보시면 이런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학교 때 각 학교에서 상위권을 찍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엄청 이제 자신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성적 나오기 전까지 학생들이 난 다 의사가 되고 싶어, 약사가 되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막 들어봤거든요. 뉴스에서 의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자유를 하든 동아리 활동을 하든 진로 활동을 하든 다 의사로 맞추는 거예요. 다 의사로.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2학년 때 내신이 떨어집니다. 과목을 듣는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고, 선택 과목 때문에. 그리고 과목이 많아지게 되면서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도 점점 성적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 찾아와요. 저 진로를 바꿔도 되냐고. 진로를 바꿨을 때 불이익은 없냐? 라는 질문을 하는데, 사실 저도 이런 질문 엄청 많이 받습니다만 학생 앞에서는 최대한 이제 학생을 응원해주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불이익이 있죠. 그런 불이익은 이제 전공 관련 교과 이수, 거기서 좀 불이익이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최근에 이제 저희 지역의 경북대학교라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 있는데 의예과로 세특을 다 맞춰놨다가 3학년 때 성적이 안 나오니까 약학이나 치과로 낸 학생들을 거의 이제 합격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대놓고 진로를 드러내는 게 이제는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진로를 성급하게 드러내지 말자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탐구 주제를 설정할 때 바로 학과에 맞추기보다는 대주제, 내 전공과 관련되긴 하지만 내 전공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는 그런 대주제를 연계해서 탐구를 하고,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2학기 갔을 때 그런 진로와 조금 연계를 하면서 세부 주제를 드러내면 어떨까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해 본 내용입니다. 이런 예시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예시들은 요즘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탐구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에듀진이라는 신문에서 가져왔었는데 조금 바꿨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수업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 수업 내용 중 의미 있는 내용을 초점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금증을, 호기심을 바탕으로 탐구 활동을 진행하고, 여기서 끝내지 않고 또 호기심을 바탕으로 심화 탐구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가 다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윤리와 사상 먼저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과목을 가져올 텐데 전문 교과 선생님이 계실 테니까 혹시나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좀 적당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사에서 한번 보시면 주제 발표 수업에서 소피스트에 대해 자료 수집 및 관련 도서를 읽고 PPT의 진리인식 방법
방법과 윤리적 상대주의 등 핵심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제시했다. 그 다음 윤리적 상대주의가 서로 다른 개인과 사회를 관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지만 보편적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윤리적 회의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단점. 근데 윤사 선생님은 아실 거예요. 이거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다루는 내용이죠. 학생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학습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세특은 사실 학생의 구체적인 탐구활동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냥 교과서 수업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 차별화가 안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수정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일단 교과 수업 중 윤리적 상대주의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상대주의를 배웠을 거고, 그러면 반대 사상에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윤리적 보편주의에 대해 조사 후 두 사상의 비교 분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도 윤리 교과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약간 빌드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사상을 비교 분석했고, 이번에는 두 사상이 최근 사회 이슈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러면 제가 최근 사회 이슈 한 10개를 뽑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각각 10개에 대해서 상대주의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보편주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10개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다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탐구활동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MBTI, 성격 유형 검사처럼 내 성격이 과연 어떨까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당신은 A라는 답을 할 거예요, B라는 답을 할 거예요 라는 질문을 여러 개 주고 그 결과를 종합해서 내 성격 유형을 찾아내게 되죠. 그것처럼 최근 이슈 10가지를 주고 그 10가지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지를 계속 선택하는 질문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 질문지 만들 때 엄청나게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 앞에 단계들이 잘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10개에 대한 답을 했을 때 나는 어떤 게 나왔다, 그런 걸 에듀테크 같은 걸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걸 수행평가로 발표를 했을 때 단순히 윤리적 상대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해서 학습한 게 아니라 그걸 최근 이슈에 대해서 적용해서 만들고 자기가 뭔가 내 것으로 만드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보다 의미 있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발표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앞에서 발표하거나 학생 앞에서 발표했을 때 학생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그럼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때 독서 활동이 연계가 됩니다. 그 이후로 논문을 찾아보든 좀 어려운 책을 읽어보든 그걸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를 적는 거죠. 다 이제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학을 한번 해볼게요. 맷버들 가려 꺾어라는 시조가 있어요. 이 시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홍랑이라는 기생이 님과 이별해서 그리워하는 상황에서 맷버들을 꺾어서 보낼 테니 이거 보면서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라는 3줄짜리 시조입니다. 근데 그 3줄짜리 시조를 읽고 화자에게 음식으로 마음을 전환하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미각과 시각, 후각 등의 감각을 자극하여 자신을 기억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이거 보시면 이 학생이 무슨 학과 지원할지 딱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식품영양학과 지원하는 학생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행평가가 이런 거예요. 학생들에게 작품을 몇 가지 주고 이 작품을 자신의 진로와 관련 지어서 탐구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써라.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이 작품을 진로와 연계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학생이 머리를 잘 쓰면 엄청 좋은 활동인데 학생들이 이 교육이 좀 덜 돼 있다 보니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친 진로 드러내기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해당 작품에서 대상에 대한 정서 표현 방식을 파악하는 겁니다, 우선. 그러면 이런 같은 방식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다른 작품은 없을까? 고전 문학에서 다른 작품들을 막 잡아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미 탐구 활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통된 특징이 보일 거예요. 고전에서 정서 표현을 위해서 자주 활용되는 그런 사물들이 보입니다. 그럼 그 사물들을 통계를 내보는 거죠. 통계를 내봤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물이 있을 거고 적게 사용되는 사물이 있을 거예요. 그럼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물은 도대체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관습적 의미가 있길래 작품 속에서 그렇게 사대부들의 선택을 많이 받았는가, 그걸 탐구해보는 거죠. 이까지만 돼도 약간 문학 논문처럼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의 관심을 조금 넣어보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성취기준 관련된 거 많이 했잖아요. 음식으로 정서를 표현한다면 어떨까라는 호기심에서 다시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식품영양학과를 가는 학생이라면 음식에 대한, 그런 식품에 대한 관심이 엄청 날 거예요. 그럼 음식들이 갖고 있는 그런 관습적 의미들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또 당시 조선시대라는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음식이나 식품이 물리적 유통 과정이 어떻게 될까? 이런 세부적인 상황들을 다 고려하는 걸 탐구하고 그걸 바탕으로 또 패러디 작품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또 문학 안에서 어떤 작품을 읽고 그걸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개작해 보시오라는 교과서 학습 활동이 있죠.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발표를 하고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일부러 부족한 부분을 조금 만들어내고 거기서 또 논문이나 책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완을 하고 그런 끈기를 보여주면서 최종 보고서까지 제출을 하는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방식으로 저는 한번 수정을 해봤습니다. 이번엔 과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약한 부분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후변화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습 후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변화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탐구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발표한다. 얼핏 보면은 탐구 활동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이게 대부분 자연계열 학생들의 인형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화가 안 됩니다. 차별화가. 그럼 차별화를 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를 한번 살펴보자면 기후변화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수업 내용 중에 있을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저랑 이제 비슷한 연령대거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면 이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투모로우라는 영화. 지구온난화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지구가 얼어버립니다. 그때는 왜 지구가 따뜻해지는데 지구가 얼어서 도망을 다니고 있지? 이 생각을 했지만 지금의 저는 교사라는 입장에서 탐구 활동을 계속 고민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날씨가 더워지는데 지구가 얼까에 대해서 탐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대학인지 기억은 안 났는데 그 최상위 대학 중에 하나의 재시문 면접의 사례로도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탐구를 하면서 과학적 역량을 한번 드러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 중에 바이오에 대한 얘기가 많죠. 레드 바이오,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화이트 바이오에 대해서 탐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 이슈를 또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여기가 한계예요. 국어과다 보니까 여기가 한계라서 전략을 씁니다. 이제부터 인문학 융합을 해보자.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한 불평등 심화 현상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보자. 이제 방향을 살짝 트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제가 만약에 포항이나 울산 같은 해안가에 사는 거랑 제가 지금 거주하는 대구에서 사는 거랑 아무리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가도 대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따라서도 물론 영향을 받게 될 거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계층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요. 제가 만약에 1%의 상류층이면 지구가 바뀌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어차피 나는 운전해주는 사람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집에서 에어컨 히터 빵빵하게 틀면 되는데 날씨가 더워지든 추워지든 뭐가 문제야. 근데 반대로 밖에서 일을 하고 대중교통을 계속 이용하고 현실적으로 삶의 환경 자체가 어려운 분들은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한 불평등 심화 현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냐를 살펴보게 되면 인문학적인 접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사실 여기서 화이트 바이오에서 제 지식은 끝났지만 인문학 융합을 하면서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바꾸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과 자연계열 학생이라고 수학과학만 잘하는 게 아니고 국어, 영어, 과학, 사회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융합 인재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책무를 강조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을 한다. 그리고 이제 아시죠? 여긴 없지만 또 발표를 했는데 부족하다. 책과 논문을 통해서 보완을 한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예시를 계속 들고 있으니까 원리가 좀 보이시죠? 이번에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학으로 갈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지필한 책에 넣어놓은 내용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힘을 많이 줬습니다. 의예과 가는 학생. 의예과라고 생각하고 보십시오. 수업에서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에 대해서 다룹니다. 일제강점기 문학으로.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께서 아실 거예요. 국어 시간에 반영론적 관점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 반영론적 관점을 일제강점기 문학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전쟁이 문학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또 빌드업이에요. 그럼 하근찬의 순환이래라는 작품이 있는데 아빠와 아들이 두 번의 전쟁에 걸쳐서 다리를 잃고 팔을 잃고
그런 전쟁으로 인한 신체적 장애에 대해서 다루는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 민중들의 고난을 다루는 작품인데 이걸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궁금증. 그러면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는 없을까? 그러면 손창섭의 비 오는 날과 잉여인간을 읽어보시면 지식인들의 전후 사회에서 느끼는 그런 허무주의가 나오게 돼요. 열심히 나라를 이루어냈는데 전쟁 한번 딱 터지니까 모든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모든 게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작품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한 게 있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하잖아요, 이 단어는. 요즘의 사회에서도. 그럼 여기서 이제 의예가를 살짝씩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작품 속 등장인물 특성 분석을 통해서 문학과 역사의 관계에 대한 비평문을 쓴다. 이것만 해도 약간 국어 논문처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는 거랑 또 다른 방향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면 여러분들 아시는 거, 러우 전쟁. 그러면 한국 전쟁이 아니라 지금 러우 전쟁으로 인한, 또 내년이 되면 또 다른 전쟁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다른 전쟁. 그 러우 전쟁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문학의 역할, 이걸 주제로 논문이나 보고서를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학이라는 내용에 엄청 깊게 파고들지만 약간 의예가가 조금 드러나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뭐 심리학과도 연결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거 하려면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거 하나 만들어내는 거 보면 좀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좀 더 의미 있는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사례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저희 학생들이랑 만든 거예요. 함지고 과학 중점반 학생들과 수업을 하다가 만들어낸 건데,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이 이어폰을 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수업 시간에 이걸 끼냐부터 시작해서 꼰대력을 시전을 했죠. 이렇게 꼰대하는 저보고 갑자기 한 명이 나와서 귀에다가 하나를 꼽아줬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한번 딱 눌렀는데 세상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걸 제가 그날 처음 경험했습니다. 불과 2달 전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랑 계속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파동의 간섭 현상이 관련돼 있대요.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는 음파라고 하는데, 음파는 이런 파동을 보이는데, 그런 파동과 반대의 파동을 의도적으로 쏴주면 파동이 간섭을 일으키면서 그 파동이 없어진대요. 줄어든대요. 그래서 소리가 순간적으로 안 들리게 된대요. 그런 기술을 얘기하길래, 그러면 이거 귀에 꽂고 있으면 인체에 유해하진 않니? 하니까 이 음파는 전자파가 아니라서 괜찮대. 근데 이 블루투스 기능이 전자파를 내뿜기 때문에 그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또 궁금해요. 저는 계속 궁금합니다. 그 궁금증은 도대체 너희들 이거 왜 그렇게 끼는 거야? 도대체 왜 10대, 20대들 사이에서 이걸 그렇게 많이 쓰는 거야? 라는 궁금증까지. 그리고 제가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내가 지금부터 이거를 엮어볼게. 그러면서 이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물리 수업에서 파동과 정보통신 단원이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파동의 특성 및 간섭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보청기 기술과 파동의 관련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동의 보관 간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사방에 스피커가 있는 공연장에서 가운데 자리에 파동 간섭 현상을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가설 설정, 가설 검증 단계가 막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 파동의 보관 간섭, 반대 현상에서는 어떤 기술이 있을까? 노이즈 캔슬링을 끌어내게 되고, 그 다음 또 나아가서 노이즈 캔슬링 기술의 명암, 그리고 향후 적용 가능 분야와 과제, 더 나아가서 인간의 욕구와 관련해 인기 원인을 분석해서 인문학, 융합, 그리고 이런 보고서 주제가 나올 수 있겠죠. 노이즈 캔슬링 기술과 MG 철학, MG 심리학, 이런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보면 어떤 방식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하나에 꽂히면 계속 질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국어 글쓰기에서 내용 생성 단계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걸 스토리로 조직을 하고 있죠. 이게 내용 조직 단계입니다. 그걸 글로 쓰는 게 표현하기 단계고 세특에 쓰는 거죠, 그게. 저는 그런 원리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세특을 쓰면 돼.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아닐까. 어떤 현상에 대해서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끝까지 탐구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학생부 탐구 주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탐구 주제의 배분을 보시면 이과 학생들 중에 효소에 대해서 탐구하는 게 정말 많이 나옵니다. 주로 생명과학에서 인체의 세포와 기관에서 나오는 효소의 작용에 대해서 나오게 될 텐데, 생명과학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화학에서는 효소,
또는 촉매와 관련돼서 뭐 제약을 하거나 여러 가지 기전, 약물 기전 같은 걸 얘기하면서 화학에서 화학적 작용으로 다룰 수도 있을 거고, 또 미적 같은 경우에는 효소의 작용을 시간당 상태 변화와 누적량을 중심으로 예측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확률과 통계에서는 효소 부족과 관련된 질병에 대해서 사회적인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통계를 내고 의미를 찾아내면서 데이터 마이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효소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 학생이 2학년 1학기 때 생명과학, 화학, 미적분, 확통에 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교과 성격에 맞게. 그러면 나중에 평가관이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아, 이 학생은 이 한 학기 동안 효소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깊게 탐구를 했구나. 그럼 이게 2학년 2학기에는 또 다른 과목, 다른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게 이겁니다. 저의 핵심 원리를 한 페이지로 정리했습니다. 수업에서 시작해서 호기심에 이은 탐구, 호기심에 이은 탐구. 똑같죠? 그리고 그 다음에 타교과와 융합해서 타교과 내용에 대한 연계 탐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창체랑 연계하는 겁니다. 자율, 동아리, 진로 시간에 이 내용을 좀 더 사회현상과 관련 지어서 탐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발표할 기회도 있을 거고 학교 행사에 참여할 기회도 있을 거예요. 뭐 대회를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보고서를 쓰게 되겠죠. 창체 연계하고 또 더 나갑니다. 이걸 1학년 때 했다가 내용이 조금 부족하거나 또 1학년 학생이 막 지나치게 선행을 하지 않는 이상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메모를 해뒀다가 3학년 때 과학 2 과목을 배울 때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과제 집착력을 보여줄 수 있겠죠. 이런 걸 하려면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밴드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탐구활동 기획 시 기본 전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탐구활동 구조 따르기, 최근 이슈와 융합하기, 스토리 구성의 단서가 되는 요소들을 여러 영역에 기록하기. 자, 기재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 내용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기재 사례가 왜 안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탐구활동 기획에 대한 방법은 계속 고민했는데 이걸 기록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여기 딱 보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실험만 4개가 들어갑니다. 실험만 4개가 들어가면은 500자 안에 4개 실험이 들어가는 순간 산술적으로 한 실험당 100자 정도가 적히게 되고 100자 정도면 평균적으로 3문장에서 4문장밖에 못 적힙니다. 근데 내용 적히면 한 문장, 나머지 한 2문장밖에 안 남는데 이걸 어떻게 학생의 모습을 드러내요? 즉, 이런 식의 방식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 선생님들께서 가장 잘 못 찾으신 답 중에 하나인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탐구 전략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첫 번째 줄입니다. 자신의 관심 및 진로와 관련된 사회현상을 탐구하여 학급 친구들과 공유하는 사회현상 주제 탐구 활동에서 이 말은 주제 탐구 활동의 성격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붙는 문구예요. 수업 시간에 공통적으로 붙는 문구. 그러면 공통적으로 붙는 문구는 평가가 안 됩니다. 이거는 학생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 제가 한번 예시를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시면 빨리 읽을게요. 다양한 분야의 독서에 관심이 많으며 연계 독서를 통해 심화학습을 이어가는 모습이 자주 관찰된다. 교사의 총평입니다. 신호등은 왜 빨강, 노랑, 초록의 색을 사용할까에 대한 글을 읽고 해당 색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수업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이후 빨노초 말고 다른 색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 사회에 쓰이고 있는지 궁금해서 컬러에 물들다라는 책을 찾아 읽고 여러 색채가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며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1차 탐구입니다. 또 궁금해요. 또한 기업이 브랜드 마케팅을 할 때 특정 색채를 사용하던데 이 현상에 호기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탐구를 합니다.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막 스타벅스 막 다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례들을 중심으로 컬러 마케팅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또 궁금한 거예요. 분석 과정에서 컬러 마케팅의 심리학적 근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닝 컬러라는 또 책을 연계해서 읽으면서 색과 인간 심리의 상관관계에 대한 탐구를 하는 거예요. 인문학 융합이죠. 또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여러 기업의 마케팅 사례를 색채 중심으로 평가를 다 해보고 실제 사례를 선정 후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본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탐구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높은 과제 집착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제 집착력이라는 키워드 위주의 평가. 이렇게 저는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총평, 수업 호기심, 탐구 호기심, 탐구 호기심, 심화 탐구 평가 구조가 드러나게 되죠.
정리를 하면 탐구활동 구조, 탐구 수행 과정 및 결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할 것, 공통 입력 문구는 최대한 줄이고 활동 나열식 구성은 지양할 것, 그리고 교사의 탐구활동에 대한 총평을 주요 키워드 위주로 한번 제시해 볼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특기사항 작성 시 유의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탐구 주제 찾는 법만 하면 끝납니다. 이제 한 페이지입니다. 10가지 정도를 제시했어요. 700가지 주제를 찾기 위해서. 자세히 한번 보시고 제가 가장 추천하는 활동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대입 대학별 고사 기출문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논술이나 제시문 면접 기출문제를 보시면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과 수학과학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항들을 참고하면 좋은 수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 논문을 찾아보고 키워드 위주로 해서 검색해보고 거기에 맨 앞에 이제 초록이 나와 있어요. 그 초록을 활용해가지고 다운그레이드 하면 됩니다. 그 논문을 30쪽, 100쪽을 써도 어차피 초록에 3쪽에서 5쪽밖에 안 나와요. 그걸 참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 인터넷 서점이나 뉴스 기사를 키워드 위주로 계속 검색을 하는 겁니다. 이것만 계속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좋은 자료를 찾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탐구 주제 찾는 법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아까 좀 본질 얘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이 탐구의 본질이 뭔가 제가 갑자기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탐구란 뭐지라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탐구의 탐자가 찾을 탐자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왜 그런가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해 나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닌가.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엄청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탐구는 조금 좁은 의미의 탐구입니다. 단순 조사나 인용이나 정리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인터넷 끌고 온 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적용해보고 그리고 융합을 해보고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내 것을 한번 바꿔서 표현해보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학생의 끊임없는 고민, 그걸 스토리로 만들어내는 과정,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없어진 자소서 1번 문항이었죠. 의미 있는 학업 경험에 대해서 천자 기술해 보시오. 그거죠. 사실은 그걸 세부적으로 모든 과목에 다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좀 강의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건 선생님의 열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 네. 어디에서 동기부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얻으세요? 사실 저는 그렇게 막 열정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지금 이 강의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곤란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근무하는 지역이 경제적으로 엄청 형편이 좋은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뭐 다른 학군이 높은 지역처럼 컨설팅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저만 보고 달려오는 애들이다 보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 밴드도 운영하게 되었고 글도 계속 쓰게 됐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응원의 메시지도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이런 강의를 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 부정적으로 보십니다. 사실 어떻게 저렇게 다 해? 아까 질문 나왔던 것처럼. 하지만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다 못합니다. 사실 교사도 인간이잖아요. AI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현실적인 조건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이왕 할 거면 좀 더 좋은 방식과 전략으로 한다, 그 정도만 생각하고 참여해 주셔도 많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공교육 정상화라는 큰 가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제가 어떻게 혼자서 그게 됩니까? 그래서 많이 좀 관심 갖고 도와주시면 또 이런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은동현 선생님이었습니다. 정말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정말 열정적인 강의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